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기 13페이지 보자. 근데 지난주 간단히 하나만 좀 추가하고 갈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비교 봤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에서 거시, 미시, 그 다음에 거시는 기능 갈등, 그 다음에 미시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봤잖아. 그래서 이제 좀 추가할 게 뭐냐면, 아까 너네 이제 문제 풀 때 선택지 잡는 거야. 상호 의존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자, 상호 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자, 상호 역할 수행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자, 지배적인 가치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자, 이건 좀 스킬이니까 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상호 의존은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상상론이야. 이거 너무 쉽죠? 기능론. 그러면 상호 작용은 무조건 상상론. 그러면 상호 역할 수행, 기능론. 왜냐면 사회 각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는 자신에게 맡겨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의존 관계잖아. 그래서 상호 역할 수행은 기능론이야. 그러면 자, 여기 함정인데 지배적인 가치는 이거 낚이면 안 된다. 지배적인 가치는 기능론이야. 지배층만의 가치는 갈등론인데, 얘들아, 갈등론에서는 다수의 피지배층이 지배층에게 저항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배적인 가치라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된 거냐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가치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을 지배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배적인 가치는 기능론. 이건 평가는 딱 한 번 나왔고요. 수특수 안에는 빈출선지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해 두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확인이 됐고, 너네 이제 과제에는 OX 들어가 있지. 그래서 OX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돼. 거기 OX는 실제로 평가원 수특수한 기출 선택지입니다. 꼭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저기 13페이지 우리 이제 오늘 뭘 볼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지워도 되니? 응, 필기하세요. 제일 최소하게 지우는 게 이렇게 지우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자, 사회문화 현상의 자, 연구 방법 봅시다. 자, 일단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적 연구가 있고 하나는 질적 연구가 있어. 근데 접근할 건 이거. 얘들아, 사회문화 현상의 자연현상과 비교해서 복수.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일반적이니 보편성과 특수성이 일반적이고, 보편성이 일반적인 이유는 인간의 가치와 의도가 배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존재하지만 특수성도 존재하지. 그럼 또 하나,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확실성이야, 확률성이야? 확실성. 그럼 사회문화 현상 확률성 또는 개연성.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는 발생하지. 단 누구에 비해서는 불명확해. 자연현상이. 그럼 그 얘기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해서 예측을 하고 싶어. 근데 예외가 발생하면 짜증날까 안 날까?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회문화 현상 안에 개입되어 있는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만약에 배제하면 결국 사회문화 현상도 뭐와 같아져? 자연현상과 같아지겠지. 그러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게 양적 연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 안에 개입되는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배제하지 않으면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연구 방법도 다른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교재에 보면 봐봐.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 안에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배제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같아져서 이때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양적 연구라고 그러고요. 양적 연구 밑에 쓰자.
그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같잖아.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는 거야. 너네도 시험 문제 실제로 선택지 잘 나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같다.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고. 자,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 안에 가치 요소를 배제하지 않으면 자연현상 따로, 사회문화 현상 따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그럼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자연현상 연구 따로, 사회문화 현상 연구 따로,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연구.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본질적으로 같다. 방법론적 이론론. 자, 양적 연구가 있는 거고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연구. 자, 그런데 이제 체크할 게 이거야. 그럼 너네 봐봐. 선택지 이렇게 나왔어. 자, 사회현상의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 양적 연구과 질적 연구가. 자,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떤 팩트로 드러날 거 아니야, 사실로. 근데 그 안에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배제하면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같아져서 양적 연구지. 그럼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가 되는 거지.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 안에 가치와 의도를 배제하지 않잖아. 그럼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네 항상 체크할 건 뭐냐면 양적 연구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양적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양적 연구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양적 연구의 일반적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 몇 페이지? 13페이지. 그리고 자, 16페이지의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양적 연구의 과정,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과정을 보자고. 자, 그럼 우리 먼저 양적 연구부터 활용해 볼게요. 다시. 자, 그럼 양적 연구는 교재를 봐봐. 자, 13페이지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양적 연구는 밑줄, 경험적 자료를 밑줄. 양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밑줄, 계량화 밑줄, 통계적 분석, 인과관계, 법칙 발견. 자, 이건 뭐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가치와 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 안에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배제하면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지. 그러면 확률성, 확실성,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단 양적 연구는요, 일단 이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 계량화. 결국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과학처럼 뭐 할 수 있다?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얘들아, 계량화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하겠니? 통계적으로 해석하겠니? 통계 분석이야.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통계, 자,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럼 결국 양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자연과학처럼 뭐를 파악한다? 자, 확실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법칙을 발견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화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포인트는 계량화, 자료 분석,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일반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모두 다 양적 연구의 특징이에요. 양적 연구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그럼 이 양적 연구는, 자, 밑에도 밑줄 쳐야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는 거지. 방법론적 이론론.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목적에서 이거 좀 이따 한번 설명하고, 그럼 방법론적 이론론. 그 다음에 목적에 봐봐. 자, 일반화 밑줄. 일반화 밑줄. 그 다음에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밑줄. 뒤에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탐구 방법과 특징을 보면요. 자료의 밑줄, 계량화. 자료의 계량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밑줄. 그리고, 자, 주로 연역법 밑줄 쳐놔. 근데 최근에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설명을 좀 이따 해줄게. 자, 얘들아, 그냥 연역법이 아니라 무슨 연역법이에요? 주로 연역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아마 작년에 공부한 친구들은
이걸 그냥 연역법이라고 봤을 텐데 이제 주로 연역법이라는 표현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내가 앞으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약자로 쓸 거야. 개, 조, 작이라고 쓸 거거든. 그럼 다시 개조작이라는 얘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잖아. 너네가 주의할 건 이거야. 아까 우리는 양적 연구는 모든 자료를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계량화했지. 계량화.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추상적 개념을 계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체화해 주는 거야. 얘랑 책이 달라요. 왜? 페이지가 어떤데? 똑같은데 있는 건 제가 없어요. 그래? 그럼 일단 필기하고 쉬는 시간에 한번 봐줄게. 잘못 나왔나 보다. 자, 그럼 다시 봐봐.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다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 주는데 중요한 건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체화해 주는 거야.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체화해 주는 거.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결국 계량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럼 이건 무조건 양적 연구에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럼 너네 이제 진술 1과 진술 2를 한번 볼게. 자, 진술 1을 볼게요. 자, 성실함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옆에다 쓰자. 이거 개념의 명확하니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거는 성실함에 대한 정의지. 그치? 13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개념의 명확하라고 얘기해요. 개념의 명확하. 자, 근데 진술 2번을 봐봐. 성실함은 학교 생활에서의 지각, 조퇴, 결석 횟수의 총합이 적은 것이다. 그럼 성실함을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화시켰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구별할 게 뭐냐면, 그럼 너네 물어볼게. 개념의 명확화와 개념의 조작적 정의 중에 누가 더 포괄적 개념일까? 개념의 명확화가 좀 더 포괄적 개념이야. 정의까지 포함하는. 그런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을 구체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러면 단지 수치화한다 해서 양적 연구에만 쓰인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 6월 평가원에 드디어 진술 1, 진술 2를 주고 이게 개념의 명확하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냐를 구별하는 걸 물어봤다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진술 1은 개념의 명확화일 뿐이고 조작적 정의 안 되고요. 진술 2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양적 연구에 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세 가지 반드시 알아놔. 주로 질문지법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법 그리고 문헌연구법에 쓰인다.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에 쓰이고. 자, 사례 볼게. 자,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 동그라미 임금의 밑줄 비교 연구. 얘들아, 남성, 여성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는 연구는 수치화 가능하지. 그러면 누가 높다 낮다 그냥 단순히 일반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양적 연구고요. 자, 두 번째 밑줄 인과관계 연구, 세 번째 밑줄 상관관계 연구. 자, 이거 암기해도 돼. 일반적 인과관계를 연구하거나 또는 상관관계 연구는 무조건 양적 연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가설검정 밑줄. 아직 우리 가설 안 배웠는데 가설검정 밑줄 치고요. 법칙 발견 용이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 단점을 봐봐. 통제된 실험이 곤란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에 부적합하다. 우리 한번 물어볼까?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 봐봐. 너네 그런 거 있잖아. 그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어떤 거 있죠? 한국인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정서. 너네 갑자기 그 집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갑자기 막 가슴이 먹먹할 때 없어? 야, 이거는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5,000년 동안 이어 한국인만의 정서가 한이잖아. 한.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은 주로 남성이 많아, 여성이 많아. 우리 어머니를 보면 여성이 좀 많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 대학 가면 이거 느낄 수 있는 게 대학교 오면 술을 많이 먹잖아. 그치?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가 오르면 애들이 자신의 주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미친 듯이 먹여요. 그럼 이제 애들이 취하는데 내가 이제 예비역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1학년들 신입생 환영회를 가봤더니 특이한 게 있어. 애들이 한 200명이 200명 정도가 모여 서로 얼마나 어색하겠니. 근데 이제 조를 나누지. 그 다음에 시작부터 그냥 술을 마셔요.
그러면 그 서먹함도 잠시 한 소주가 2잔이 들어가면 애들이 갑자기 한 10년지기 친구가 돼. 그 두 번째 한 잔 더 들어가면 그냥 이래도 웃어. 그러니까 이 술이 사람들 간 어떤 그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잖아. 근데 특징이 있어. 내가 봤던 사람들의 특징은, 특히 여학생들은 한 병 이상을 마시면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남자애들은 한 병 이상 마시면 뛰어다녀. 더 골 때린 건 뭐냐면 음식점의 상위를 뛰어다니다 난 형광등에 머리 부딪혀 형광등 깨내도 봤어. 여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병 이상 마시면 일단 울어. 한이죠. 우리 아내가 그래. 우리 아내가 한 병 이상, 원래 소주를 못 먹다가 내가 연애할 때 소주를 가르쳤거든. 한 병 이상 마시면 울고요. 한 병 반 이상 마시면 갑자기 한 명을 불쌍해하기 시작해. 집중적으로. 그때마다 사람이 바뀌는데 한 번은 갑자기 오빠가 불쌍하다가 2시간 동안 우리 오빠 어떡하니?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가 불쌍한 난데 나를 앞에 두고 자기 남자친구가 불쌍하면 계속 울어. 그래서 난 괜찮다. 그래서 설득해도 안 들어.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술 어느 정도 먹으면 계속 울면서 나한테 계속 엄마래. 근데 설득을 하지. 나는 널 난 적이 없다. 난 배가 아픈 적이 없다. 그래도 계속 울면서 엄마 그러거든?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한이라는 어떤 정서도 사회문화 현상이잖아. 그럼 이걸 양적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량화해야 되겠지. 그럼 방법이 없어. 울지. 눈물을 받아. 맛을 봐. 짤수록 한이 많은 거지. 또는 울 때 마이크를 건네서 샤우팅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데시벨이 높을수록 한이 많은 거지. 되냐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그거잖아.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에 부적합하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동기와 분리해서 연구한다는 단점이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는 무슨 연구야? 양적 연구야. 자, 그런데 이에 반해 자 16페이지 볼게요. 자,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자, 너네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질적 연구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그럼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와 의도는 무관해. 그러면 인과 법칙이 성립되지. 하지만 사회문화현상 인간의 가치와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그럼 일반화 된다 안 된다? 안 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유는 개인마다 서로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미시적 관점인 각각의 현상 또는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누구야? 각각의 개인이 자율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의미 부여는 주관적 의미 부여, 객관적 의미 부여. 주관적 의미 부여. 그러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서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야. 그냥 뭐냐면 그 현상의 의미를 자,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그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도 이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게 이거다. 그래서 생각해봐. 니네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 그럼 연구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연구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입장이 돼봐야 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이랬더니 뭐 의인화여 있다는 소리 하는데 되냐? 의인화가 아니라 뭐야? 내가 연구 대상과 하나가 돼야 돼. 감정이입. 그래서 질적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입장이 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치화된 자료가 없지. 그러면 그 현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연구자는 분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결론을 내려. 결론을 낼 때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다시 얘들아, 결론 도출이라는 표현은 질적 연구인데 일반화라는 표현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양적 연구로 가는 거지. 양적 연구는 일반화가 가능한데 질적 연구는 일반화는 안 돼. 똑같은 현상에 대한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 도출인데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감정이입을 하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해서 그 연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해석한 이후에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질적 연구는 자료 조직 방법 중에 귀납법이 있어요. 귀납법. 요 뒤에 설명해 줄 거고. 그럼 너네 볼 때, 자, 연역법도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잖아. 근데 귀납법도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둘 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야. 너네가 질적 연구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은 양적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되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의미, 그 다음에 전제에서는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목적에서 중요한 게 있어. 너네 목적에 보면 자, 밑줄 쳐놨죠. 어떤 상황이나 현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용어 한번 정리할까? 오늘 맥락이라는 게 뭐죠? 맥락? 우리 항상 이런 말 많이 듣잖아. 맥락에 의해서 파악하자. 전체적 맥락으로. 맥락은 뭐냐면 어떤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해요. 맥락이라는 의미는 어떤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 그럼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는 단편적으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자. 그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의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이해가 목적인 거야. 자, 그리고 이 질적 연구에 주로 쓰이는 자료집 방법은 면접법이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그리고 문헌연구법 쓰여서 문헌연구법은 공통적으로 쓰이지. 그치? 특히 하나 더 정리할 게 우리는 이 질적 연구의 자료는 주로 이런 거야. 너가 만약에 내가 이제 연구자인데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연구할 때 만약에 너네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겠대. 찾아와서 인상을 쓰고 울면서 선생님 저 학원 그만둘게요. 그럼 학원을 그만두는 애들은 뭐 이유가 다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연구해 보려. 절대 만약 너네가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려면 너희들의 어떤 그 내밀의 어떤 내면의 자료를 봐야 돼. 그럼 주로 어떤 자료를 봐야 되냐면 일단 카톡을 몰래 까봐야지. 그치? 그래서 또 휴대폰 바뀌었을 때 가가지고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카톡을 보는 거야. 카톡을 봤더니 이럴 수 있잖아. 딱 봤더니 3일 전에 남자친구가 이 학원을 그만두고 러셀로 옮긴 거야. 그럼 딱 보고 씨발 역시 남자친구 따라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또는 근데 남자친구 옮겼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하셔서 집안이 힘들대.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경제적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뭐 보냐면 카톡 메시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니네가 또 연습장에서 막 일기를 쓴 거야. 그럼 일기장 봐야 되겠지. 그럼 나오겠지. 난 문병일이 너무 싫어. 씨발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내가 싫구나. 그럼 바로 그 학원 그만두는 게 아니라 퇴원. 제적 이렇게 해야 되지? 또는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로 블로그.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그 세대가 틀린 게 너네 요새 블로그 하니? SNS 주로 뭐 이용해? 인스타? 혹시 페이스북 하는 사람? 와씨 뭐 없어? 인스타. 인스타를 많이 하는 거야. 또 다른 거. 혹시 아이러브 스쿨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너네 인스타에 그럼 너네 얼굴 사진을 올리니? 왜? 대단한 용기인데? 혹시 내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 넘는다. 하지마. 10만 명도 안 되는데 왜 하니? 10만 명 넘으면 많은 거지? 엄청 많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 인스타를 안 해서 좋아. 내일 한다. 팔로우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10만 명 안 되면 이반은 그냥 폭파야. 계정 폭파. 알겠지? 인스타. 너 인스타 잘 몰라. 해보자. 너 그거 알아?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거 있었던 거? 지금 그 다시 재개하는 좀 문제가 많은데 이 싸이월드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원조야. 그래서 옛날에 싸이월드에서는요 도토리라는 걸 사가지고 그걸로 막 그 가상화폐처럼 그 안에서 활용이 됐거든. 그 싸이월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요만한 이제 그 메인 화면에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울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조심하는 거야. 저 새끼 뭔가 기분 안 좋구나. 오늘은 말 걸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에 갑자기 뭐 맑은 하늘이 그려져 있고 뭐 표현이 뭐 상쾌 이렇게 써 있으면 돈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막 빌려줘요 돈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스타를 보거나 뭐 싸이월드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보거나 알 수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때 질적 연구의 자료는 공식적 자료야, 비공식적 자료야. 비공식적 자료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등을 통한 무슨 자료를 중시하냐면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너희들은
Z세대들은 다 이제 인스타를 하는구나. 좋아. 따라가야지. 도대체 내 페이스북에 어쩐지 페이스북에 보면 뭐 새로 뭐 뜨면 그 날라오잖아. 어쩐지 다 늙은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학원 원장님들 막 70세 이런 분들. 어쩐지 젊은이들 없더라. 오케이 나도 이제 인스타. 어떻게 해야 돼? 인스타 하려면? 일단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면 되나? 만약 실패하면 잘 안되면 내가 연락할게. 좀 알려줘.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비공식적자를 중시하고요. 자, 사례 봐봐. 자, 빈곤층 노인들이 가지는 자 고독감의 의미 연구. 자, 고독감은 수치화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의미를 연구하는 건 질적 연구고. 자, 사례 연구. 자, 케바케죠? 내가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새끼가 나한테 케바케래. 그래서 난 욕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케바케 욕 같잖아. 나중에 알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얘들아,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다 다르지. 일반은 안 되죠. 그래서 케바케, 질적 연구. 자, 생애사 연구 밑줄. 생애사 연구, 질적 연구. 사람이 살아온 전체 생애는 일반화가 불가능하죠. 생애사 연구도 질적 연구고요. 자, 거기 문화 기술의 동그라미 쳐. 기술지적 연구도 기술의 동그라미 치고 질적 연구야. 그럼 장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의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고요. 단점 봐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체크해. 거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이지. 밑줄 치고 씁니다. 주로 직관적 통찰 때문에 발생을 해요. 주로 직관적 통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설명하는 거 내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그리고 일반적 법칙 발견이 어렵다. 일반적 법칙 발견이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일단 두 가지를 추가할 거야. 자, 양적 연구의 기본적인 특징 나왔고 질적 연구의 기본적 특징 나왔지? 그럼 이 내용들을 암기하는 거야. 왜냐면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면 가나, 양적 연구 설명, 질적 연구 설명한 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면 이 내용들이 선택지로 구성이 될 거야. 선택지로. 자, 그러면 여기다 조금 더 가지를 치자. 자, 이제 두 가지를 가지를 칠 텐데, 자, 첫 번째. 자, 아까 우리가 연역법이라는 게 있었잖아.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 아까 봤지만 연역법은 주로 무슨 연구에 써요? 양적 연구에 쓰이고 귀납법은 그냥 질적 연구에 쓰이죠. 그 우리가 지금 국어의 논술 시간이 아니잖아. 그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사회문화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면 돼. 너네서 양적 연구 아직 연역법은 뭐를 알면 되냐면 연역법은 이런 거야. 너네 연역법 하면 3단 논법 들어봤지? 그럼 3단 논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를 세워? 대전제. 두 번째는 소전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야. 자, 그럼 잘 봐. 모든 사람은 똥을 싼다. 당연하지. 나는 사람이다. 그럼 결론은 뭐야? 나는 똥을 싼다. 지금 3명이 웃는데 안 싸니? 싸잖아.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내가 옛날에 내가 20대 초반까지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근데 여자들이 방구 안 끼는 줄 알았어. 안 끼는 사람. 태어나서 난 한 번도 방구를 안 껴봤다. 아무도 손을 못 들잖아. 나는 20대 초반까지 여자가 방구 안 끼는 줄 알았어. 진짜 바보였지. 근데 지금 그래서 집에서 내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우리는 어떤 시합을 하냐면 내가 고구마를 먹어요. 그리고 막 꾹꾹 눌러놓은 다음에 참아 이틀 동안 화장실 안 가고. 그럼 배에 가스가 차겠지? 모았다가 신호가면 모았다가 딸을 불러. 예원이거든? 예원아 이리 와봐. 얘가 오잖아. 그 아빠가 선물 주고 잠깐 눈 감아. 눈 감지? 그러면 엉덩이를 얼굴에 대고 엄청난 분사력을 이용해서 빵 껴요. 그럼 얘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얘가 3일 뒤에 딸내미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가면 아버지 내가 뽀뽀해준다 눈 감으래. 그럼 얘가 뭘 처먹었는지 내가 낀 냄새의 2배 농도의 방구를 내 얼굴에 뿜고 도망가요. 이게 집에서 우리들이 그 노는 방법이야. 그럼 이거 왜 하냐면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결국 뭐냐면 연역법이라는 거는
불변에 질린 대전제를 세우고 거기에 비추어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것만 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 연역법이 양적연구에 쓰이지. 그래서 양적연구는 항상 먼저 전제를 세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도 미리 결론은 이럴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세우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그래서 포인트.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설, 미리 결론을 내리고 확실하진 않은 거지. 그럼 실제 연구를 해서 실제 연구 결과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확인하는 게 바로 양적 연구야. 그런데 귀납법은요, 가설이 없어. 그냥 처음부터 부딪혀서 관찰하는 거지. 얘들아, 색깔이 바뀌었다고 중요한 거 아니다. 잘못 든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관찰해서, 그럼 뭐 생각해봐. 아까 양적연구에서는 연역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자명한 진리를 세우고 나는 사람이니까 나도 죽죠? 근데 귀납법은 직접 부딪혀서 보는 거야. 내가 죽나 안 죽나. 한국에서 보니까 다 죽지. 일본 가보니까 다 죽지. 미국 가서 보니까 다 죽지. 그럼 결론. 공통점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귀납법은 전제가 없이 직접 부딪혀서 하나하나 관찰을 하고요. 관찰을 통해서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지. 연역법과 귀납법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잘 봐. 연역법의 전제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자명한 진리는 어떻게 도출됐겠어? 귀납법을 통해서 귀납법의 결론이 연역법의 전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중학교 때는 뭐 과학의 수레바퀴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포인트는 이것만 알아놔. 연역법은 일단 먼저 뭐를 세우고 연구를 진행한다?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고, 그럼 실제 연구 결과와 처음에 세웠던 잠정적 결론인 가설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확인. 근데 귀납법은 가설이 있어 없어? 가설이 없지. 그냥 하나하나 관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법. 되니? 일단 여기 확인. 자, 그 다음에 자, 연역법과 귀납법은 이 정도만 알면 돼.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거고 또 하나 있어. 자, 요거는 좀 심한 내용으로 알아놔.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다시 양적 연구의 목적은 뭐죠? 일반화. 그럼 질적 연구의 목적은 뭐죠? 이해. 이거 아까 했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양적 연구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질적 연구는 기술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적 연구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질적 연구는 기술을 목적으로 해. 그래서 너네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너네 문화인류학이라는 거 있잖아. 대학교 가서 배우는데 전공으로 배울 수도 있고 교양으로 배울 수도 있는데요. 너네 일반적으로 문화인류학 그러면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온 문화를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히 인류학에서는 그 서구 사회가 문화인류학을 만드는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부족들이나 이런 데 가서 연구해요. 그 너네가 알고 있는 제인 쿤달이라는 학자는 누구 연구했어? 침팬지를 연구했잖아. 40년 동안 침팬지랑 같이 살면서 연구했다고. 그래서 이러한 문화인류학은 대부분 다 현지 조사를 해요. 현지 조사. 그치?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들이랑 막 30년,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 현지 조사 단계에서 그럼 문화인류학의 현지 조사 단계는 이해를 목적으로 할까 일반화를 목적으로 할까? 당연히 이해를 목적으로. 이거 일반화는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로 기술적으로 수집하거든. 그럼 기술이라는 건 이거야. 모든 자료를 그냥 다 갖고 오는 거야.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와. 그러니까 있는 그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기록을 해요. 수집하고. 그러면 그건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1단계고 만약에 그걸 통해 일반화를 하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화를 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일반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럼 그 중에 불필요한 자료를 날려버리고 쫙 정리를 하잖아? 그게 설명이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기술은 쉽게 말해서 초벌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그때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일반화를 위한 단계가 설명이다. 이해?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양적 연구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질적 연구는 기술을 목적으로 해서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문화 기술지적 연구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 그럼 그냥 무조건 이거 무슨 연구야? 질적 연구야.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문화인류학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그래서 기술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질적 연구. 이거 구별. 되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질적 연구까지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는 자, 14페이지에 양적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볼게요.